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개받은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 정선희 소장이고요. 우리 이제 교수님들처럼 정말 가업승계를 연구하기 위해 처음부터 생긴 곳은 아닙니다. 저희는 주로 현장에서 우리 대표님들, 회장님들 가업 승계하는 일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업 승계의 명암, 성공과 실패 사례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기 낯익은 저희 회장님 보이시죠? 예. 유튜브를 통해서 가업승계에 대해서 많이 저희 오너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제 5년차 가업승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질까 할 정도로 처음 시작할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구독자가 39,000명, 영상이 626개. 예, 가업승계 관련된 아마 채널로서는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관심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고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의뢰해 주셨고,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전부터도 했지만 채널 시작하고 상담 의뢰하신 분들이 한 3,000분이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경험이 저희가 가장 또 오늘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 싶고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많은 승계를 하실 분들이 실제 승계를 해본 경험들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업 승계는 평생에 한 번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다행히 저희가 운 좋게 이렇게 이제 수천 건의 가업 승계 상담을 하면서 승계를 해야 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됐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가업 승계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가업 승계 현황,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을 볼 거고, 자료에는 이제 해외 내용도 있는데 오늘은 중점적으로 국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으면 또 실패 사례가 있죠. 그럼 왜 성공을 했는지, 왜 실패가 했는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업승계 주요 해결 과제, 그리고 정책적, 실무적 대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정말 이렇게 교수님들처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 실습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현장에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이 계속 들어오는데, 담당자가 상담 들어온 걸 저한테 전달을 해줄 때 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가끔씩 한 달에 한두 건은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이제 사망이 발생한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고요. 가업승계의 정의와 중요성은 다 아시겠지만 자산과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경영권과 자산 두 가지가 다 이전이 돼야 됩니다. 상담을 저희가 하다 보면 저희는 승계가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회장님들이 있으세요. 정말 아드님이 와서 회사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이 이전이 안 된 회사들이 있어요. 경영권이 아무리 자녀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산이 이전이 안 되면 결국은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이 자산에 대한 상속세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가업승계가 가능하고요. 그럼 가업승계가 왜 중요하냐? 기업이 지속성이 되고 생존을 해야지 이 기업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업승계라고 하면 보통 이제 가족 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하죠. 그래서 해외에는 데이터가 많은데 국내는 가족 기업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는 없어서 여기서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고용이 전체 고용의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 4명 중에 3명은 다 중소기업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소기업이 승계가 안 되게 되면 이제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료에도 보면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해야 될 회사들이죠. 근로자의 81%는 바로 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도자료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이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지금 창업 1세대, 이 창업 1세대가 현재 이제 고령화되고 있죠. 중소기업의 최고 경영자 중에서 23.8%가 60대 이상입니다. 70대 이상도 2만 5천 명이나 돼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령화가 되면서 기업의 그 위험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창업 1세대들이 원활한 승계를 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10년간 폐업 등으로, 그러니까 원활한 승계가 안 되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폐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소멸 예상 사업체 수가 32만 개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실직자 수는 307만 명, 매출액이 약 794조 등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업승계, 가족기업 하면 그냥 개인의 자산, 가문의 자산을 넘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가업승계 우리 사명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사명이 맞습니다. 이 승계를 저희가 제대로 돕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실업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 가업승계는 단순한 대물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 업력이 증가할수록 법인세 담세 능력이 최대 32배나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오래된 회사들이 세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국가 세원도 커지고 고용 같은 경우는 11배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의 영속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리하자면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과 사회적 안정, 세수 확보, 그러면 재정이 건전해지겠죠. 제일 중요한 거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 자, 이 승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기술이 후대에 가기가 어렵겠죠. 최근에도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고려 아연이 전 세계 1위고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경영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서 많이들 걱정하시죠. 자, 이런 게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인 승계가 안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황을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이 고령화예요. 예. 물론 이제 전체적인 사회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제 회장님들이 연세가 뭐 60세, 70세, 80세, 뭐 90세까지 있으세요. 그러면 설명을 하면 굉장히 잘 알아들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들으실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정을 할 때 판단을 못 하세요. 자, CEO, 오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정이죠. 항상 결정을 하시는 일인데 이게 연세가 많아지시면 이 결정에서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결정을 못 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80세, 90세까지 승계를 못 하고 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최근에는 많이들 달라진 게 자녀에게 승계도 있지만 그냥 기업 승계라 그래서 M&A나 또 전문 경영인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으시고요. 자, 가업승계 현황을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67%, 중요하지 않음도 22%나 돼서 저도 좀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하면 큰일인데 여기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데이터를 보니까 다행히 이제 이쪽 기업들이 조금 소규모, 중견기업 이상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호하는 가업승계 방식은 자녀가 역시 64.7% 정도 되고요. 임직원도 요새는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전문직에 있는 경우에 회사 승계를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M&A 쪽도 14%나 되고요. 좀 더 아마 이쪽으로 비중이 커질까 않을까 싶고, 제가 좀 놀랬던 거는 후계자가 없는 기업 중에 향후 기업 처리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모름이 58.3%입니다.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아까 지금 창업 1세대가 만약에 승계가 안 되면 그 수많은 실직자들과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데 이 후계자가 지금 정해지지 않는 이런 기업들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항상 안고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국내 기업 CEO 연령 동향, 아까 고령화 말씀드렸는데 60세 이상이 29.1%, 70세 이상이 4.4%입니다. 지금 이제 60세 이상 CEO 비중이 보시면요. 2015년도 18%에서 지금 33%,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령화되면 될수록 기업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뭐 혁신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어려워질 거고요. 빠른 결정들을 안 하시니까. 뭐 일본 대비 5에서 10세 정도 낮기는 한데 우리가 따라가는 게 지금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은 이 고령화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과 연계해가지고 이 승계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가업 승계 현황을 보시면 연령대별 이제 비율인데 전체적으로는 요 45%가 60세 이상이 45%거든요. 근데 중견기업은 68.5%예요. 좀 큰 회사들은 다 이제 회장님들이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염려하시는 게 뭐 상속세 부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이제 학회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끊임없이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이 제도의 개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초창기에 가업 상속 공제가 얼마였냐면 1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600억이니까 지금 저희가 600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이제 학회와 또 우리 교수님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제도는 그나마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성공 사례를 분석을 해볼 건데요. 쿠쿠전자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밥솥 만드는 회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가업승계 성공 사례 1호라고 할 만큼 승계가 잘 된 회사입니다. 두 가지 다 여기는 잘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한 거는 여기 큰 아들, 자, 구본학 대표의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시너지를 창출했다. 구자신 회장,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창업주시죠. 쿠쿠가 원래 LG에 밥솥 납품하는 OEM 회사였습니다. 그냥 브랜드도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열심히 그냥 기술력으로 밥솥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마케팅이나 이쪽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업무를 분담한 거죠. 아버지는 만들고 아들은 팔고. 명확하게 업무 분담이 됐고요.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면서 또 자체 브랜드 쿠쿠 런칭으로 프리미엄 밥솥 시장을 석권해서 1조의 지금 매출을 이루고 있죠. 쿠쿠가 잘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정확한 역할 분담이에요. 승계를 할 때 이제 이 창업주와 그 다음에 승계자와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상담을 가보면 이 승계받을 분들이 회사 일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회장님이 말씀 안 해주십니다. 역할 분담 안 해주십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배구조. 아까 경영권과 이제 자산이 같이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쿠쿠가 잘한 거는 원래 이제 아버지 회사가 있었고 아들은 판매 회사를 차렸는데 아버지 회사를 승계하려면 많은 부담이 있겠죠. 근데 이 판매사가 좀 이익을 많이 올렸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 회사가 100이고 아들 회사는 처음에 1이었다고 하면 이 1인 회사가 점점점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 합병을 할 때는 자녀 아들 회사가 거의 3배 이상 비율로 합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지분이 올라가면서 지분 승계까지도 가능한 거고 특히 쿠쿠에서 잘한 거는 여기 차남이 있었죠. 차남은 주식을 팔고 엑시트하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이제 실패 사례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이 기업의 자녀 지분들이 공존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회장님들은 꼭 자녀 지분을 같이 남겨놓으려고 그러세요. 그 의도는 제가 알아요. 혹시 둘째가 셋째가 잘못돼도 여기에 지분이 있으면 먹고 살지 않겠냐. 하지만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큰 부담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많이 아시는 이제 삼진 어묵입니다. 삼진 어묵은 3대째 이제 승계가 잘 이루어진 회사죠. 이제 저희가 보기는 지금 승계가 잘 됐다는 것만 알고 있죠. 이제 어묵 회사가 예전에는 그냥 그 뭐 떡볶이나 이런 데 이제 납품 어묵을 갖다가 이렇게 배달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업종이었죠. 근데 이제 3대로 가면서 박용준 대표가 어묵을 단순한 분식이 아닌 프리미엄 식품으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베이커리를 만들었죠. 어묵 베이커리. 이렇게 하면서 어묵 시장이 확 바뀌었고 역시 여기 삼진 어묵도 거의 1,000억대까지 매출이 올라간 회사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이 삼진 어묵의 박용준 대표가 얼마나 어렵게 승계를 받았는지. 승계 이후는 여기는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승계 전에는 준비 없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3대 대표가 정말 아주 고난의 시간으로 이 기업을 살린 회사입니다. 제가 컨설팅 지금 하고 있는 회사고요. 2세대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1세대에서는 회장님이 한 100억 미만의 회사로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해서 일부 받았고 추가는 뭐 일반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다 이전은 끝났어요. 자산은 이전이 끝났고 경영권 역시 여기는 완벽하게 자녀가 지금 하고 있고 따님이 받으셨습니다. 여기가 잘한 게 아들, 딸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경영 잘하는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회사는 물려받았고요. 지금 여기가 잘하는 이유가 보니까 쿠쿠전자랑 비슷해요. 일찍 입사했고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따님이 홍보나 마케팅 쪽을 담당하고요. 이런 ERP 관리 등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따님한테 맡긴 거고요. 제품 개발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여기 회사는 이런 공항 같은 데 보면 전기 청소차가 다니잖아요. 그거를 수입해서 청소 용역을 하고 하던 회사였는데 지금 이제 따님이 회사 받으면서 단순하게 청소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제품도 개발했지만 지금은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지에 이런 청소차가 있으면 서로 경쟁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라든지 AS를 이 회사가 해요.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 회사예요. 그래서 상장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자녀로 이렇게 갔을 때 훨씬 더 성공적인 케이스가 많고요. 저는 이제 승계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2세 건으로 넘어가가지고 일찍 할수록 회사는 더 잘 성장하고요. 어려운 적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대부분 회장님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죠. 저게 넘어가면 이게 안 될 텐데. 실제로는 여기 성공 사례가 저는 이제 사적으로 보자면 여기 회장님이 노는 걸 좋아하세요. 일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그런 회사들이 승계가 잘 돼요. 자녀가 아버님이 열심히 일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든지 공부하고 하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회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승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악은 회장님이 직접 열심히 일하시는 거. 자, 성공 사례의 공통점은 조기에 승계 준비가 돼 있다. 일찍들 자녀들 와서 물론 사회 경험을 일부는 하겠지만 일찍 와서 경험을 시킵니다. 그리고 후계자 육성. 후계자를 그러니까 일찍 할수록 좋아요. 정할수록. 후계자를 정하시는 거는 그리고 명확한 지분 정리. 승계 과정에서 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갈등을 예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녀가 뭐 2명인데 회사가 2개가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각각 지분을 정확하게 A 회사 운영하는 자녀 위주로 해줘야 되고 B 회사는 B 회사 위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걸 섞어 놓으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분쟁과 전쟁의 씨앗이에요. 가업승계 실패 사례 이제 농우바이오를 예를 들었는데 종자회사 뭐 1위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85년도 설립이 됐고요. 상속세 1,000억 원을 내지 못해서 이제 매각을 한 케이스죠. 이 회사가 그 창업주 사망 전에 주가가 3만 원대였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이제 7,460원. 저렇게 떨어졌어요. 아직도 종자로서는 1위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회사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제 3-7입니다. 3-7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반드시 실패했다고 보기 어려운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기는 3-7은 실패한 회사. 왜냐하면 회장님이 사망 2년 전에 임직원들한테 370억을 증여를 하셨죠. 근데 사망하심으로써 이거에 대한 상속, 이게 다 상속으로 다시 오거든요. 상속인은 10년을 계산하고 이제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은 5년을 합산하거든요. 근데 2년 이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370억이 다시 상속 자산에 다 합산이 돼 버렸고 이 상속세 150억을 내지 못해서 결국은 여기도 매각을 했죠. 지분을. 역시 여기도 가업승계에 대한 계획이 부재했고 세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죠. 일단은 이제 회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증여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10년 이내 합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르시고 이제 뭐 좋은 일 하신 거죠. 직원들한테 저렇게 큰 금액을 증여해 주신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남은 사람들한테 이제 고통만 남겨주신 케이스가 되고 만 거고요. 그리고 재원 마련이 부재했다. 상속에 대한 재원 마련이 없었던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컨설팅 했던 사례인데 저희 영상에 여기가 컨설팅 처음 할 때는 한 70억짜리 회사였어요. 그래서 지분의 반 정도가 남아 있었고 반은 자녀들이 갖고 있었고 회장님과 사모님이 반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반 증여하면 7억 3천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 1,700만 원 정도 내고 승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도 자녀들이 하고 지분도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바로 지분이 섞여 있는 회사예요. 여기 이제 회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A 회사는 따님이 경영을 하고 B 회사는 이제 아드님이 경영을 했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그 막걸리 회사 막걸리 병을 만들고 누나는 그 라벨을 인쇄하는 그런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분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지분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잘 몰랐죠.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골고루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각각 회사를 운영을 너무 잘해서 회장님 할 때보다 지금 두세 배 다 커졌어요. 근데 막상 경영을 하는 A 회사 경영하는 누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 지분만 보면 너무 정말 답답하다. 왜냐하면 동생들 지분이 몇십억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주냐는 거죠. 동생들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적으로는 세금을 내고 줘야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건 요게 이제 세금이 낮았던 게 그 당시에 주가를 거의 4분의 1로 줄였거든요. 사실 그때 정리를 했으면 됐었어요. 세금 적게. 근데 이제 회장님이 워낙 강경하셨고 골고루 있어야 된다. 그래야 A 회사 망하면 B 회사에서 골고루 먹고 산다. 이게 이제 회장님 생각이셨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크게 부담이 되고 있고 요거를 정리하느라고 지금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대표님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승계하실 때 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승계를 꼭 해주셔라. 이거는 반드시 이제 그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이게 상속이 일어나고 자산이 있는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실패 사례의 공통점인데요. 지분 정리와 조세 계획이 부재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후계자 육성이 부족했다. 지금 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후계자 육성은 물론 뭐 공부를 계속 시키시고 또 유학을 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데려다만 놓으시고 회장님이 계속 하세요.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 최종 목적은 자녀의 독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업승계는 그렇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를 승계시키려고 데려다 놓으시고 일은 또 회장님이 다 하세요. 결정도 회장님이 다 하시고. 최근에 이제 저희 영상에 우리 윤 회장님 출연하시면서 그 얘기 해주셨지만 자녀한테 그냥 맡기시라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그 3-7이 경영에 승계에 실패한 사례로 들었잖아요. 하지만 3-7은 회사가 넘어갔지만 이후에 다시 지분을 사들입니다. 이 지분을
150억에 매각했던 걸 아마 80억인가 정도에 다시 사들여요. 예, 이 자녀들이 그 TH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꾸준히 이 회사를 통해서 이 중해홀딩스에 팔았던 지분을 사들였고 지금 현재는 안전하게 후계자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승계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지만 결국은 이 승계자들의 역량이에요. 다 넘어갔잖아요. 아까 이제 중요 잘못해서. 그렇지만 이 역량이 있는 승계자들의 역량이 있다면 결국은 다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승계를 할 때 뭐가 중요할까? 세금도 중요하고 미리 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가 경험상 봤을 때는 역시 승계자의 역량이에요. 승계자의 역량은 누가 키워줘요? 회장님이 일을 안 하시면 돼요. 승계자 역량 키워주시려면. 그래서 3세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시 매수를 해서 실제 후계자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일부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싸게 사왔기 때문에 지분을. 그 삼진어묵이 성공한 가업승계 사례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들여다보면 이 3대 대표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게 2대 대표님이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시면서 이제 쓰러지셨잖아요. 갑자기 유학 중에. 해외 유학 중에 아버님 쓰러지셔서 심장 수술하시면서 그냥 공부하다 말고 회계사 공부하다 말고 온 거죠. 와서 그때 이제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얼마나 공장이 어려웠는지 공장을 오전만 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3대가 이 회사를 경영을 하게 된 거고요. 정말 이 스토리를 보면 이 3대 대표가, 박영준 대표가 너무너무 힘들게 이 삼진어묵을 다시 일으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케이스로 보지만 승계 과정은 실패한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업승계에서 주요 해결 과제인데요. 물론 이제 세금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후계자 육성과 경영 능력. 지금 저희도 그 2세 경영자 세미나나 아카데미가 많이 있는데 커리큘럼을 저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CEO 아카데미 가면 뭐 네트워크 형성하고 서로 뭐 친밀하게 지내고 뭐 이런 부분인데 실제 경영에 있어서 우리 2세들이 할 부분들 이런 게 저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좀 2세들이 경영 현장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여기 박청균 교수님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코칭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주들이 좀 코칭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이 승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도 많고 저희가 어제도 이제 그 브랜딩 마케팅 하시는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기업의 브랜딩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장님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가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 무슨 지금 브랜드냐. 이럴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후계자들을 육성해서 후계자들한테 일찍 맡길수록 제가 제일 그 2세 중에 젊은 분이 30대예요. 회장님은 완전히 손 떼셨어요. 60세만 기다리셨다가 60세가 돼야지 중요 특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회사가 정말 아버님 할 때보다 훨씬 더 성장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아주 극명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가업승계 상담할 때 자녀를 배석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첫 미팅 때부터 자녀들을 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녀 모르게 상담받는 분들이 있어요. 승계가 안 돼요. 자녀 동석 안 시키는 것들은 계속 고민만 하시고 결국은 결정을 못 하시기 때문에 아까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가장 큰 리스크가 결정을 못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창업 1세대가 60대가 넘어가면서 승계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앞에서 실패 사례처럼 저렇게 기업이 매각되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겠죠. 자,
정책적, 실무적 대안에서는 가업 상속공제 확대와 증여세 과세 특례 개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뭐 100년 기업이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100년, 200년, 300년 기업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100년 기업이 지금 13개인가요? 그 와중에서 또 이제 문을 닫는 데가 있고, 자,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은 실용성 있는 그런 MBA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족 헌장 도입, 아마 교재에는 있을 텐데, 유럽이나 그 성공한 가업 승계를 한 기업들을 보니까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헌장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업 승계 관련된 내용들을 문서화, 뭐 지분, 경영권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가족끼리 함께 공유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기존에 컨설팅 할 때는 세금에만 집중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게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 간의 합의와 가족들이 이제 분쟁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좀 해외 사례를 깊이 연구를 해서 국내에서 승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 및 제언인데요. 지금 성공 사례와 이제 실패 사례 보시면 역시 그 시기, 준비를 얼마나 빨리 했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뭐 승계 플랜이 있어도 빨리 한 것만은 못한 것 같아요. 일찍 시작하는 거.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 그 정책 지원,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이런 학회가 열리고 계속 제도 개선을 하게 된다면 뭐 충분히 지금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23년에 600억으로 올라가지고 증여특례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다 지금 계신 또 우리 대표님들 또 학회 관계자분들 덕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장님이 최대한 일을 안 하시고 자녀에게 맡기는 거. 진짜로 이런 회사들을 제가 실제 지금 2세 경영하는 컨설팅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잘 되는 회사들. 일찍 회장님 그만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절세 방법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계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장님들이 본인 은퇴도 좀 찾으시고 회사의 안전한 승계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좀 미리미리 승계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